아버지 시대에 있던 주요 인물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퍼포먼스 한 거예요? 네, 그 정도로. 기가 막히네. 또 노엘 패밀리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가까울수록 측근이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북한의 권력고도를 본다? 말이 안 돼요. 자, 북한의 집권 서열 구도와 체제 변화의 방향을 알기 쉽게 풀어줄 오늘의 마스터,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조한범 의원님의 연구 논문은 우리 북한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빛과 소금입니다. 밀려오는 감동.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실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굉장히 재밌을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접근해도 재밌게 해드릴게요. 역시. 근데 북한이 공식적으로 서열을 발표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도요, 국회가 있죠. 그럼 당대표가 있고 원내대표 있죠. 그다음에 내각에 대통령, 총리, 장관들이 있죠. 거기 다 서열이 있어요. 북한도 조직이 있죠. 조직도 있고 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는 내각 있죠. 김덕헌이 총리죠. 그다음에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은이죠.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위원회 있죠. 그럼 북한도 조직이라는 게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노동당의 핵심 인물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 안 드러나죠. 네. 그러니까 뭐 권력구도 서열의 변화가 생겼다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공산당 사회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서열은 의미가 없지만 김정은 체제에서는 더 의미가 없어요. 소위 견장 정치라고 그래서 뗐다 붙였다 하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최룡해, 리병철, 박정천 군부의 핵심 실세들도 다 이게 부침이 심해요. 근데 김정은이 유독 부침이 심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볼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셋 중에 권력이 제일 강했던 사람은 누군 것 같아요, 이 기자님? 무조건 1호죠, 1호. 할아버지. 그렇게 가야 네. 될까요? 김일성이 제일 강해요. 네네. 우리 그 북에서 오셨으니까 네. 그러면 김정은이 권력이 강할 것 같아요? 김정일이 강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김정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김정일로 말하면 이런 지도자 수업도 길었고요. 그 아버지랑 김일성이랑 같이.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권력을 준비했잖아요. 네. 피터한테 여쭤보면 김정은이 84년생인데 27살에 집권했거든요. 그럼 권력이 강할 것 같아요? 안 강할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됐으니까 안 가겠죠. 안 강하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가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말을 듣게 하려면 강력한 채찍을 써야 되죠. 경제는 나쁘니까 아버지처럼 선물 정치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별을 뗐다 붙였다. 직책을 주었다 뺏었다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침이 아주 심하죠.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시기의 인민무력상, 무력부장, 지금 이제 국방상이죠. 평균 임기가 8년 내지 9년이거든요. 근데 김정은 시기에는 1년도 안 돼요. 8개월, 8년이 네. 8개월 되는. 심지어 오진우 같은 경우는 무려 거의 20여 년 동안 국방상을 했거든요. 인민무력부장을. 왜냐? 바꿀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근데 김정은은 불안하니까, 권력이 취약하니까 끊임없이 경고를 주고 별을 떼고 직책을 떼고 다시 불러들이고 그냥 견장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죠.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계속 바뀌고 하는데 그중에 누가 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제 서열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돼요. 얼마 전에 현정은 현대회장 방북을 거부하면서 외무성이 담화를 냈죠. 예. 그래서 아태평화위원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랬거든요. 예. 평시 같으면 그럼 사형당해요. 외무성 사람들이. 왜냐? 아태평화위원회는 당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당은 하늘이에요. 근데 외무성이 감히 당의 권한이 없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뭐냐? 현대하고 계약한 게 아태평화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아태평화위원회가 권한이 없다는 얘기는 계약이 무효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 정도로
당은 높아요. 아, 그러니까 내각의 장관이라고 해도 당의 과장이 반말할 정도예요. 오. 그 정도로 당이 세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북한의 권력구도를 본다? 말이 안 돼요. 지난 2023년 사진을 좀 보면 김정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가까울수록 측근이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기 있다가 내일 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 옆에 있지만 내일은 없거든요. 지금 저기에는 열병식이니까 김덕호는 나와야 되죠. 그 검은 모자 쓴 사람 총리입니다. 그다음 옆에 있는 리병철은 이제 당중앙 군사위 부위원장 역할이니까 나와야 되죠. 옆에는 열병식이니까 다 군인들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건 열병식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 저게 서열이다? 없죠. 저기 여동생도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네. 여동생이야말로 정말 오빠 길을 잡았을 텐데. 예. 그러니까 저 주석단을 보고도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권력자죠. 무늬만 권력인 거예요. 무늬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눈을 부릅뜨고 어딘가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근데 사람들 감시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을 현미경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기준에 벗어나면 바로 낙마하는 거예요. 2011년 12월 17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북한에서는. 어떤 날인지 세 분 아세요?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 그러니까 결혼하기 한 3주 전이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불안했어요. 네,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일. 김정일이 사망한 날이죠. 네. 김정일이.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국정원이 맞췄어요. CIA랑. 이 뇌출을 오고 나서 3년 정도 잡았거든요. 정확히 3년 만에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로 등장한 게 발걸음이라는 노래 들으셨어요? 저는 그 음악교사였잖아요. 네, 막 그렇죠. 그때 김정은이 제일 먼저 수식어가 청년대장이었습니다. 예, 예. 네, 김정은한테 붙은 호칭이. 근데 그 청년대장을 이렇게 선전하는, 널리 선전하는 첫 선전 가요가 발걸음이었거든요. 네, 척척척. 네, 척척척척척 발걸음 우리 김대장 발걸음 이렇습니다. 2월에 전기 넘치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학생들한테 다 보급을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같이 불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009년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2009년, 10년, 11년 딱 3년 준비했잖아요. 27살의 권력을 물려받았으니까 정말로 대학교 갓 졸업한 사람이 갑자기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된 거예요. 본인도 아마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집권하자마자 아버지 시대에 있던 주요 인물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고모부, 장성택 행정부장, 그다음에 김정일식의 최고의 청성스러운 군부의 핵심 류영호 총참모장. 류영호 총참모장은 심지어 6개월 만에 처형을 해요. 왜 그렇게 많이 죽일까요? 못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충신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고 2015년까지 우리 국정원 판단으로 그 당시까지 차관급 이상 대략 200명을 처형합니다. 최소. 지금 차관급 이상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장성택도 여기서는 한 명으로 치거든요. 예. 그럼 장성택은 사단이 있었거든요. 예. 자기 밑에 거대한.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은 더 많이 죽은 거예요. 피해 수청이 초기에는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예요. 네. 피를 통해서 자기 기반을 강화했다고 판단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유혈 수청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자기 판단에는 네. 이제 정리가 됐다. 기반을 다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많은 피를 빚고 여기까지 지금 온 겁니다. 김정은 체제가. 자, 최근에 북한 실세 핵심 인물로 지명되는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 취재권 이후에 한 번도 변동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 보면 돼요. 그게 누구냐? 조직 담당 비서 조용호. 그 다음에 선전선동 담당 리반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북한 TV나 신문을 볼 때 이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한 번도 부침이 없었어요.
북한은 노동당이 지배하는 체제고 인민군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관리해요. 그 노동당의 두 핵심 부서가 조직지도부하고 선전순동부인데 이걸 대표하는 인물이 조영원과 리일환이에요. 그런데 27살 먹은 사람이 그렇게 막강한 고모부 장성택이 가진 행정부는 어마어마한 권력이었거든요. 리용호 통참부장은 성군시대의 전설적인 군인이거든요. 인민군에서는. 네. 근데 그 사람을 본인이 죽이겠다고 판단했겠어요? 저는 섀도우 그룹이 있었을 거다. 뒤에서 조정하는. 뒤에서 상의하는 그룹이 있었을 거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추락을 하지 않은 인물이 딱 두 사람인데 그게 말했던 조영원 조직부부장, 리일환 선전순동부장이 요 둘이 노동당의 핵심이거든요. 요 두 조직만 있으면 북한 전체를 관할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섀도우 그룹의 핵심 인물도 그 두 사람이고 그 두 사람. 장성택 채용을 결정한 사람도 그 두 사람이고. 사람이었을 거예요.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인물들은 부침이 없어요. 그래서 김여정도 선전선동부에서 출발하잖아요. 그 다음에 김정일도 조직지도부장으로 출발합니다. 후계자를. 그러니까 조직지도부가 그런 데예요. 권력 중에 권력 중에 권력이 조직지도부예요. 그리고 이걸 포장하는 게 누구냐? 선전선동부예요. 우상화하는.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북한의 권력 구도를 알려면 김정은의 최측근을 파봐야 되고 그 최측근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숙청을 사실상 뒤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조영원, 리일환인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추정이 왜 가능하냐? 예. 3년밖에 안 된 준비된 인물이 200명 이상의 최고위층들을 피해 숙청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잘 알지도 못하죠. 그러면 그걸 아는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 선전선동부와 특히 조직지도부예요. 조직지도부는 북한의 모든 고위층 인사의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원래 조직지도부 주요 인물들은 조현준이나 김경옥 이런 인물들이었어요. 김정은 집권할 때. 근데 고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치고 올라온 게 조영원이에요. 조영원. 그 다음 선전순동부는 이제 김기남이었어요. 북한의 게릴스라고 불려요. 김기남은 2017, 8, 9년을 정점으로 이제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리일환이 메꾼 거예요. 그 밑에 있으면서 실무를 보면서 이제 김기남 워낙 나이가 많았으니까 김기남이 지금 90이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초기부터 아마 실무는 리일환이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김기남이 물러서면서 자연스럽게 선전선동부 전체를 맡은 거죠. 예. 요즘 나오는 보도자료나 북한에서 내놓는 사진들을 보면 늘 조영원이 김정은의 바로 옆에 있는 걸 보면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그 두 사람 중에서도 조영원의 힘이 훨씬 더 세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직 지도부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선전선동부보다 몇 배나 강한 힘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집권 초반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섀도우 캐비넷이 있을 거다. 비선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알려지지 않았어요. 누군지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점차 조영원이 부각된 게 갑자기 현지 지도에 얼굴을 나타내요. 많이 빈도가 높아져요. 그게 2015년입니다. 그 다음에 2016년에는 당대회에서도 전면에 부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때부터 조영원은 완만하게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이제 조직 담당 비서까지 올라가는 게 지금 최정점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담당 비서라 하면 정말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김정은 말고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조직 담당 비서예요. 그 사람 서랍에는 북한은 기록 문화예요. 기록 문화. 모든 기록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북한이면 우리가 어떤 옷 입고 나왔고 무슨 말 했고 실수 뭐 했는지 다 기록이 다 돼요. 그래서 그것만 꺼내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조직 지도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주목할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 관영, 선전 매체에 어떨 땐 김정은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인물, 바로 김덕훈입니다. 조영원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잖아요. 사실상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거의 무명이었어요. 경력도 화려하지 않아요. 인민위원장 정도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업을 실제로 경영을 했고 관리하고 경제에 대한 상당히 풍부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관료예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경제통이에요. 경제통. 김정은 위원장이 이상하게 당이 지배하는 체제인데 내각이 경제사령탑이 되라 이런 지시를 여러 번 해요. 그럼 내각 입장에서 좋은 것 같지만 어차피 누가 해도 망할 경제거든요. 그럼 김덕훈이 전권을 줬지만 경제를 못 살리면 누구 책임인 거죠? 김덕훈 책임, 내각 책임인 거죠. 김정은은 어디 가요? 어디 가서 웃어요? 미사일 쏠 때 가서 웃잖아요. 그리고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자기 업적인 거죠. 김덕훈은 실패하는 데 가서 땀벌을 흘리고 다니면서 나중에 책임 다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덕훈은 제가 보기에는 헛수고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를 맡겼으니까 내가 맡겼는데 왜 이 모양이지?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내가 하는 국방은 잘하는데 이런 컨셉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뭔가 권력을 준 게 아니에요. 뒤집어 쓸 사람이 필요한 것 뿐이네요. 뒤집어 썼어요 이미. 네. 쓸 사람이 이미 확 뒤집어 썼어요. 확 뒤집어 썼어요. 이미. 그 다음에 최룡이라는 인물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장. 북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권력자, 바로 최룡해입니다. 이 회전문을 가장 많이 통과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북한의 오뚝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겠습니까? 최룡해에 대한 인물평을 보면은 정치적 야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한량에 가까운 스타일이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최연이라고 그래서 항일빨치산도 같이 했고 특히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그 얘기 다 아실 거예요. 그 후계자 될 때 김성의 아들이 김평일이었거든요. 후처. 근데 김정일은 엄마가 일찍 죽었잖아요. 근데 김성애하고 김일성이 금슬이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김평일 쪽에 사람이 다 붙었어요. 그리고 김평일은 김정일보다 더 호방해요, 풍모가. 아버지 더 닮았어요. 군사 경험도 풍부하고 인민군 내 덕망도 높았어요. 이때 최연이 권총 빼들고 다니면서 장대 상속이다. 김일성한테 목숨을 걸고 얘기한 사람이 최연이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아들이 최룡해거든요. 거기 당이 빨치산이니까 이 사람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얼굴 마당이 필요한 거죠. 예. 최룡해도 현지 지도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바지에서 사는 거죠. 눈치 봐야 되는 거죠. 여담 또 하나 해드리면 김정일 위원장 생전에 이제 파티를 자주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근데 최룡해가 늦었대요. 꽤 많이. 그랬더니 문에서 김정은 위원장 앉아있는 자리까지가 한 20-30m 됐는데 거기서부터 기어왔대요. 그 정도로 퍼포먼스 한 거예요? 네, 그 정도로 기가 그래서 막히네. 김정일 위원장이 웃으면서 됐다고 이러더라고. 야. 그러니까 야심가라기보다는 뭐 술 좋아하고 뭐 놀기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이랍니다. 여기 오신 분들 많은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얼굴 마당으로 필요한 거죠. 항일발시산 세대로서. 거기다 위험하지도 않고. 근데 최룡해가 올해 들어서 공식 석상에서 호명되진 않으면서 위상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활동하는 모습이 좀 나오죠. 최룡해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첩보로는 그 위상에 큰 변화는 없다. 그리고 왜냐하면 최룡해가 가진 직함이 위험한 직함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니까 그 자리는 실권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크게 권력의 부침이 있을 자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밀려난 거라고 보면 돼요. 네. 그 와중에도 좀. 그럼 최근에는 조중오이탑 인테리어를 다시 했어요. 거기 기념식 때 6월 30일 날 나온 적이 있고, 최룡해. 그다음에 7월 8일 김일성 사망일에 금산태양궁전에 갔다고 보도가 됐고, 또 최근에는 장마철 그 현지지도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최룡해는 계속 그런 형태일 겁니다. 네,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많이 웃을 때가 언제죠, 여러분? 어디 가서 웃죠? ICBM 실험 발사할 때. 그렇죠. 그때 나오는 인물들이 이제 박정천, 이병철입니다. 박정천은 포병 출신이거든요. 근데 북한의 내부 문건을 보면 김정은이 포병의 귀재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김정은 입으로 현대전은 포병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포병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 군사 부문에서 스승과 같은 인물이에요. 박정천은. 그러니까 박정천이 김정은 위원장 군 동행에 가장 많이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리병철은 누구냐? 바로 ICBM 전략무기 개발의 핵심이에요. 리병철은. 그러니까 리병철, 박정철은 김정은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위원장이 군사 현지 지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이
자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인물은 사실은 김덕훈, 최룡해, 박정천, 리병철이었다고 볼 수 있죠. 현지 지도에. 조영호는 조용히 따라다니고 위에는 조용히 따라다니고. 그렇게 그러나 이 인물들은 문자 그대로 바지 사장이다. 언제 나가? 내일 오늘 웃으며 나가다가도 밤에 전화 오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주로 새벽에 일하는 거 모르시죠? 김정은도 그래요? 김정은이요. 김정은. 아버지도 그러셨다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취침 시간은 새벽 5시입니다. 나와요. 언론 보도에. 주로 새벽에 전화합니다. 노래도 나와요. 이 밤도 새이시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밤에 전화해서 내일 나오지 마.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언론에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비정은 없다. 실세는 아니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 안 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여성인데 어느 분인지 아시죠? 누군지. 누굴 것 같아요? 여동생? 동생? 네, 김여정을 주목을 해야 돼요. 사실 정말 김여정은 굉장히 궁금한 인물이에요. 예. 알려져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 셋은 아주 우애가 깊었대요. 왜냐? 이 선생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제일교포를 북한에서 뭐라 그러죠? 제포. 제포라고 그러죠. 네. 제포. 북한에서 제포는 천대받는 층이에요. 그다음에 무용수도 천대받아요. 근데 고영이가 제포 출신의 무용수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눈에 들 리가 없죠.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 흉내 많이 내죠. 근데 김일성이랑 찍은 사진 한 장이라도 있어요? 없거든요. 평양도 못 살아서 쫓겨나서 원산에서 살았다. 그래서 김정은이 원산을 그렇게 좋아해요. 원산에 쫓겨나서 살면서 셋이 컸을 거 아니에요. 엄마는 아팠고. 그러니까 셋이 아주 우애가 깊대요. 사실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백두혈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할아버지한테 사랑받은 흔적이 없고 사실상 인정 못해 너네 엄마. 백두혈통 전혀 아니죠. 북한에서 제포라는 걸 알면요. 아마 웃을 거예요, 인민들이. 네, 안 되죠, 그러면. 제포라는 걸 안 아는 되죠. 순간 백두혈통의 신화는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백두혈통이라고 지금 저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김정은 정권은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나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 노엘 패밀리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김정철은 아마 정치나 이런 걸 관여 안 하고 예, 싶어하는 예. 스타일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한 그러니까 한량이니까. 엘튼 좀 보러 가죠. 예. 그럼 이 둘이잖아요. 예. 그러면 김여정하고는 속내를 많이 얘기했겠죠. 예. 그러니까 김여정의 권력도 무시무시한 거죠. 왜냐 뒤에 오빠가 있잖아요. 뒤에 오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빠의 스피커다. 그러니까 김여정의 내는 담화가 어때요? 상당히 절대되지 않잖아요. 예. 그럼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김여정은 실권자라기보다는 김정은의 분신이죠. 그러니까 김여정에 대한 별명이 예. 평양의 저승사자랍니다. 이 북한 내에서에 대한. 이제 간부들이 몰래 하는 얘기죠. 왜냐? 눈에 띄면 보내. 별 떨어지니까. 예.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러네요. 김정은도 그렇지만 김여정한테 잘못 보이면 바로 저승길이다. 예. 그런 공식이 성립이 되네요. 예. 지금 핵심 인물들도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건데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김정은 체제 변화 방향은 그럼 우리는 예측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조직 지도부와 노동당이 지배하고 노동당의 두 축이 조직 지도부와 선전순동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조직 지도부와 이 선전순동부를 책임지는 조영원과 리란의 위상의 변화가 있다면 그건 고변이 난 거예요. 아마 이 체제로 갈 것 같고 김정은도 지금 체제에 불안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머지 인물들 김덕훈이나 최룡해나 아니면 리병철이나 군의 박정천 같은 인물들은 언제든지 자리를 바뀔 수 있고 이 틀은 김정은이 체제가 지속되는 한 지금 요 그림 조직지도와 선전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김여정이 특수한 역할을 하는 요 그림은요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의 약점이 있죠. 김일성은 자연사였죠. 성공한 독재자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판단을 뺀다면 김정일도 자연사였죠. 성공한 독재자예요. 물론 많은 인민들이 희생을 바탕으로 했지만
이 두 사람은 권력이 강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김정은은 충성을 유도할 만한 인센티브가 없어요. 줄 게 없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벼슬을 뗐다 붙였다만 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반감만 커지거든요.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경제가 엉망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어요. 겉으로는 김정은 체제의 도전 세력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점점 내구력은 약화될 거다. 네네. 그럴수록 공안 통치는 강화될 거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조직 지도부와 선전성부 위상이 더 강해지는 역설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럼 결국 이 얘기는 안타깝지만 독재 체제에서 신음하는 건 인민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통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들도 정파를 넘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